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영일, 그리고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최 씨를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 최영일 평론가께서 빵꾸를 내시고, 빵꾸가 뭡니까? 예, 펑크. 첫 방송 때. 예, 첫 방송을 펑크를 내시고 한 종편에서 부역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최요한 평론가가 너무 뜨거운 반응이 자리를 들어와서, 꽤 예, 찼어요. 감사합니다. 꽤 찼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좋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확실한 위험수의 발언들은 전부 최요한 평론가가 해줄 네, 테니까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행보를 갖다가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저 보수의 대표가 있으면 또 그렇죠. 진보의 대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찬반 토크가 진짜 되는 게 몰아가는구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돌아가는구나. 자, 근데 오늘 예. 이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날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산에서 10시에 사이렌이 울렸고요. 예. 그리고 모두가 정말 애통하면서 또 이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변했나요?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예.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안전사고가 증가했다. 그제 제가 조간신문을 보니까 예. 국민일보였나? 예. 뭐 이렇게 진보적인 매체가 아니었는데도 한국 사회에 안전핀이 빠져 있다. 뭐 이런 진단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말 크게 놀라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1년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안전사고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별별 사고가 다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냥 땅이 푹 꺼지는 일도 있는 거죠. 또 이제 판교 환풍구 또는 우리가 저 담양의 펜션 화재, 그렇죠. 정말 그 젊은 그 대학 동아리 선후배들이 갔다가 참사를 당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캠핑장에서 이 글램핑장에서 그렇죠. 화재가 났고요. 네. 그게 강화의 동막 해수욕장 그렇죠.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게 희한한 걸 보면 물론 이제 해외에는 더 큰 사고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천대교에서 예. 102중 충돌 처음 봤어요. 이건 뭐 네. 중국에서나 있는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을 물론 했었죠. 이제 다행히 이제 사망자가 적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사고들이 막 터지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이번 주 초를 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 대통령이 자경루를 잡아당기니까 자경루도 무너집니다. 예. 근데 그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하나의 무슨 상징, 사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징조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MB 정부 초기에 물론 취임하기 전인데 숭례문이 전소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아 이게 뭔가 불길하다. 불이 위험하다, 불길하다. 응. 근데 이번에 자경루를 보면서는 아 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그렇죠. 물과 관련돼 있는 곳들에서 맞습니다. 물과 관련돼 있는 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그런 유사성들도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옛 속담에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자꾸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고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 게 근데 말은 언제 끔찍한. 끊으실 거예요? 좀 네. 적당하게 오가면서 얘기해야지. 아.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좀 넘겨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니까 어디만큼 가나 보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거기 있었어? 언제까지 얘기하나 내가 보고 있었어요. 네, 아, 보고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히려 안전사고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참 인상적인 표현인데 안전핀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핀이 빠져있는 술탄 같은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으니까 실제로 세월호 참사 후에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들만 더 불거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저기 지적을 하셨고요. 방청객한테도 발언 우리 기회를 저 주세요. 네. 최 평론가님은 어. 1년 동안 뭐가 달라졌나? 뭐 달라졌다기보다는요, 딱 하나 달라진 거 있어요. 뭐냐면 권력이 이 겁을 더 많이 집어먹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맨 처음 출범해가지고 인사참사니 뭐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권력은 그냥 마이웨이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냥 갔는데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눈에 띄게 급격하게 보수화되면서 권력을 지지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소위 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뭐 이런 이 정권을 보위하는 여기에 보수화 행보가 더 눈에 띄게 커졌다라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권력이 겁을 집어먹었다. 그 권력이 겁을 집어먹은 이유는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커졌다. 이거고요. 근데 국민들의 겁을 집어먹었은 말이에요. 예. 뭔가 좀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무서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상쇄시키고 좀 달래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는 참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굽시니스트의 예. 그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가 신금을 울리는 그런 만화였는데 실제로 방패와 어떤 그 공격용 무기에 둘러싸여서 오히려 침몰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정권 그림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함께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 1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던 그날 저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선거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TV 보니까 전원 구조래요. 아유 다행이다. 아 진짜 그 이후에 뒤통수로 후려친 것처럼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생중계로 봤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참고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는 것인가? 권력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은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믿고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국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경례하라고 그거는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국가 권력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당신 책임을 지셔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전무하다. 대신 국가 권력은 겁만 집어먹고 조금 있다. 진단을 해보자면 이제 국가안전처가 들어왔잖아요.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전처라고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던가요?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알죠. 이름. 전 몰라요. 이름이 갑자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는데, 몰라요. 그 친박인데. 아니 물론 이제 뭐 군 출신이고 네. 그런데 지금 장관이 누군지 모릅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2월에 세월호 3법 통과, 그 세월호 3법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었고 그렇죠.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 해경이 해체됐다고 하지만 해경은 해체됐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순회 부처가 바뀐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동한 조직은 거죠. 고스란히 이렇게 네. 옮겨간 거죠.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 산하로 간 그렇죠. 거죠. 그리고 무슨 본부 제도로 됐는데 장관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국무총리실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1년의 계획을 잡고 내년 6월에 국민 안전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달 남았어요. 그 사이에 총리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완구 총리가 자기가 지금 총알 피하기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분은 양반이 정말 지금 정홍원 총리가 선언한 것을 받아서 물론 이제 그 정부의 계획이라고 있는 것이 이제 있으니까 뭐 본인이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원들이 하는 거지만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된 이 국가 종합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저는 것인가. 국민 안전처가 아니라 의문이 이 제기가 부분은 되죠. 국민 안전처가 아니라 권력 안전처, 정권 안전처밖에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국민적 트라우마가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뭐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눈 깜빡이지 않는 신공을 발휘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한 40초 넘어갔지. 동안 눈 그냥 눈을 깜빡이지 깜빡이지 않았죠. 않았죠. 예. 그때.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거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역시 대통령 했지만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국민 안전처라는데 그거 아니라 정권 안전처, 국가 권력 안전처일 수밖에 없다. 현재 행태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조사 많이 하러 다닙니다. 뭐 사고 터지면은 거기 가서 조사하고 다니고 뭐 캠핑장 뭐 문제 생기니까 거기 또 뭐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런 전수조사는 이전에 국민안전처가 없을 때도 하던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6월 달에 가서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짜서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왕구 총리께서 이전 총리가 하신 일이라서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능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도망가고 다시 정홍원 총리가 돌아와서 그 총리직을 대행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총리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예. 많이 패러디가 지금 이제 SNS에 확산되고 있죠. 저는 이 최유한 평론가의 의견과 좀 다른 것이 국민안전처가 권력을 지켜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 만들어졌고 권한도 없고 존재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져서 하는 일은 이 책임 면피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세월호 참사 때 아까 우리 최 평론가가 굉장히 격분을 했지만 문제는 이게 국가안보실은 이 재난 안전
방지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자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자입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책임자가 아니에요. 나도 책임자가 아닌데요. 나도 대통령도 책임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결국은 청와대는 아무 책임이 없었던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안전행정부가 책임자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이 저 범정부 대책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급조돼서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질 부처가 필요하구나 해서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국민안전이 안 지켜지면 다 국민안전처 잘못이네. 그러면은 이 장관 처장이 장관급이죠. 이 처장 장관을 바꿔야지. 그럼 계속 로테이션 시키면 사고 날 때마다 사과하고 물러나고 또 새로 앉히고 이런 용도가 아니겠는가 근데 하는 생각밖에는 문제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도 그렇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뭐 자리만 바뀔 것이다, 뭐 사람만 바뀔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진짜 국민 안전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앉지도 않았어요. 군인이 군 앉았죠.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순간에 뭔가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과 적군으로 나눠서 그렇죠. 싸움을 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거기서 그렇군요. 만약에 진지를 지켜야 돼. 진지를 지켜야 하는데 거기서 군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면 진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분은 지금 우리나라 군이 하는 역할을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군인 어떤 역할? 군은 예. 고철을 갖다가 비싸게 사서 그렇죠. 돈을 삥땅 치고 마치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이 박수고. 코스프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군함이야 이게. 어. 근데 군함 아니야. 고철이야. 그렇지. 거기 무슨 소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치잡이 어군탐지기가 훈련이야. 있어. 참치잡이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군은 무슨 뭐 이 저 전투 비행 훈련 시뮬레이션을 사왔는데 다 깡통이야. 깡통이야. 연구개발비 500억 줬다 그러는데 연구개발 하나도 안 했대.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은요 비즈니스를 진짜 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비즈니스죠. 무슨 적이 있고 아군이 있으면 나라를 뭘 지켜요. 그러니까 너무 헤쳐먹는 게 군인데 너무 황당한 지금까지. 거는 천안함이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두동강이 나서 가라앉았어. 그래서 46명이 죽었어. 이게 폭침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폭침이면 당연히 잠수정이 거기까지 와서 어뢰를 쏘고 간 걸 못 알아챈 그 지휘관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잘려야지. 전시에 자기 아니. 책임을 못 진 거잖아요. 불명예 전역. 그럼요. 강등해서 이등병으로 전역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영창에서 수십 년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그분은 지금 승진했어요. 승진했어요. 승진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의심하면 종북이다. 폭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심각한 빨갱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게 종북이지. 그 46명이 우리의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만든 통영함에는 2억짜리 어군 탐지기가 들어오고 41억을 받아챙기고 참모총장이라는 분께서 그 나머지 돈을 슈킹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슈킹 그러니까 받아쳐드시고. 뿜빠이 하시는 이런 신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주면 뒤에서 축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 생태 같은 젊은이들은 죽는데 이런 곳에서 일정한 수장을 하셨던 분이 국민 안전을 위한 처장에 들어오신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국정원에서 댓글만 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는 그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다라고 요원들이 보거든요. 있죠, 또 그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윗물이 맑아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밑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국정원 갔는데 국정원에서 댓글 달라고 하니까 누가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나는 군인이 맞아라고 해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윗대가리든 다 썩어가지고 헤쳐 드시고 있는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을 위하고 권력을 위한 공무를 하고 있으니 누가 공무원 하고 싶습니까? 근본적으로 근데 권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계속 경쟁률이 높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 공무원을 하고 싶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된 공무원을 하고 싶겠습니까라는 의미로 바꾸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컨셉이 분노라서 아무튼 화가 나네. 그 지금 현재 세월호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변화됐는가라는 얘기를 그 저는 화두로 삼았는데 1차적으로 정부는 겁을 더 먹었을 뿐이고 실제로
안전을 위한 그 어떤 변화도 실제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변화도 안 한 것처럼 보인다. 예, 이런 것들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론 아니에요.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이 있어요. 정부는 겁을 먹지 않았어요. 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한 평론가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암울하게 봅니다. 오늘 컨셉이 최한 평론가는 분노지만 저는 애통함인데 슬픔인데 그 슬픔은 뭐냐면 권력이 겁을 먹었다? 그럼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얼굴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 겁먹어? 예를 들면 이제 이 검경 다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하면은 권력이 뭐 보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겁을 먹었으면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고 더 고개를 치켜들고 목이 더 뻣뻣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정말 완고함, 똘똘 뭉친 아집, 고집 이게 더 강화되는 건데 왜냐하면 완구함. 물렀으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두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국민들이 질타를 하면 무릎 팍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암울하냐 하면 1년 동안 그때 슬픔 분노가 많았어요.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왜냐하면 처음에는 구하나 보다 대통령이 팽목항도 가는구나 대통령에게 7시간 오히려 동안은 안 유가족들이 계시다가. 막 분노를 토로하네 화를 내네 대통령이 받아주네 또 뭐 눈물도 흘리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깊숙이 알고 있는 국민이 다수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도 광화문을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 목청을 외치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다수 국민들의 세월호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올라간 것 같아요. 1년 동안 분노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지난 그 여름에 청계광장에 적어도 5만 명 이상씩 모이고 그랬어요. 저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추도 모임도 있었고요. 정부의 또 목소리를 높이는 모임도 있었고요. 유가족들 위로 모임도 있었는데 지금 광화문 매일 지나다니는데 몇 명 모여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팽목항도 지금 텅 비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좀 뭐냐면 반론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게 좀 거대 담론인데 거대 담론이죠. 사실은 전 아주 좁게 생각해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이 안타깝게 그 가족의 곁을 떠난 아이들 혹은 또 일반인도 계시죠. 이분들에 대한 수습이나 사후가 잘 돼서 위로와 추억으로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그들을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은 목청 높여 외치는 게 지난해 딱 1년 전에 진상규명해달라. 두 번째로는 아이들 끝까지 구조 수습해달라. 시신이라도 찾아달라. 세 번째는 재발 방지책을 정부가 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 너무 당연한 그 세 요구예요. 가지예요. 이게 뭐 정치적 요구입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자, 그게 지금 와서 더 후퇴해 있어. 왜냐하면 진상규명해달라가 아니라 시행령안을 폐지해달라. 그치. 전면 철회해달라. 이걸 요구하는데 안 들어줘. 너무 이상해요. 이 전면적으로 그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철회해야 그나마 특조위가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행령안의 문제는 뭐냐면 소위원장, 분과위원장들이 감독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파견 기획실장. 공무원, 기획조정 실장들이 다 통제하게 돼 있으니까 특조위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정부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민간 조사위원들을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지들끼리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는 오히려 밀려서 지금 후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습해달라가 아니라 이제 선체 완전히 해달라. 이 인양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합의돼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세 번째는 재발 방지책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 뭐 같은 얘기예요. 맹연하게 얘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 우리처럼 억울하고 슬픈 가족이 안 나오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 세 개가 1년 동안 예. 뭐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저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들었고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유가족들 내지 희생자 가족들 이런 분들이 광화문을 지키고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예전에 비해서 열기가 떨어졌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적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두 번째로 정권이 아까 오만해졌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겁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 분노는 더 깊어졌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고 국민의 분노만큼이나 저쪽 정부가 더 강경해진다는 것은 안에서 겁을 더 먹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 더 강경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의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서 더 강경하게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겁을 먹은 건 확실하다라고 예를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궁지에 몰린 쥐 같다 그럼요.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몇 개를 보면 이 두 분의 주장들을 다 인정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지금 차벽 만들겠다고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 이 일주기에 집중되는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만들겠다.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헌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더 뻔뻔해진 것 같은 그런 해석들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벽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하다. 이렇게 무서우니까 볼 수도 치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큰 질문을 던져봤었는데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변했는가? 사실은 우리 유가족들을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아니요, 악화됐다니까. 오히려 악화됐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얼굴에 캡사이신을 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죽었는지 진실을 좀 알고 싶다. 그걸 밝혀주십시오. 뭐 정권 교체하라 그랬어요. 물러나라 그랬어요. 물론 분노가 폭발하고 화가 나고 이게 정부가 뭐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이 무렵에 국민들이 다 똑같은 이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맞아요. 아니 꼭지가 돌아서 미친 부모가 무슨 욕을 못해요 그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이 보여요? 황제인들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인들 보이겠어요? 내 새끼가 신을 죽었는데.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기 새끼가 죽어갈 때는.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이나 관심이, 저는 그 슬픔과 분노가 사라졌다고 보진 않지만, 최현 평론가의 마음에 동의하지만 일상이 바빠서 내 생계가 척박해서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유가족만 달랑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뭐 종북입니까? 캡사이신. 정권 교체를 요구합니까? 반체제입니까? 종북이라 캡사이신을 왜 뿌려? 아니,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종북이라 그래. 그분들은 우리가 죄인입니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왔어요. 어. 그러면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악화됐다. 악화됐다. 1년 동안.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뭐 그런 진단에 동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또 그리고 다시는 개선되지 이러한 않았다. 일이 재발되지 않는 나라로 최소한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로 그런 나라로 가는 데는 하나도 더 나아진 게 없고 이들을 고립시키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소외와 무력감 그리고 아픔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또 밤에도 촛불 시위와 또 관련된 그런 집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도 있어요. 예, 토요일도 범국민 있고. 집회 있죠. 근데 어. 이게 지난 주말에 왜 이제 그나마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에 좀 모였죠. 추모 행사를 하면서 그래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잊지 않고 모이셔서 추모제를 끝내고 행진도 하고 예. 청와대로 행진을 하는데 강력하게 막았죠. 뭐 거기서 이제 캡사이신도 뿌리고 그랬던 건데 갑자기 문제는 20명을 그 연행을 해버렸고 떠받아. 그다음에 연행을 한 이유 죄목을 물으니까 모욕죄래요. 아니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그 죄목으로 현장범이라고 잡아놓은 거야. 겁 집어먹어서 그래. 아니 나는 차벽을 설치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청와대로 행진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안 계세요. 청와대에. 그렇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잖아. 왜 몰라. 해외로 가셨지. 그렇지 해외로 가셨지. 예, 좀 전에 오후에 출국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미 4개국 순방인데 콜롬비아가 그렇게 환태평양 국가 애타게 찾았다면서. 콜롬비아가 꼭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와주셔야 됩니다. 15일에서 17일 사이면 16일이잖아. 근데 정말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콜롬비아 그 대사하고 콜롬비아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빙 나라에 대한 나라의 예의가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이 죽었어. 1년이 됐어. 상주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종북이다 뭐다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좀 자꾸 해봤자 가슴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아니, 간단하게 최근에 또 상주가 아닌 거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데
인양을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하긴 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안전성이고 뭐고 하는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퍼뜨리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44m 해저에 있고 1에서 1.5m가 뻘에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3단계 인양 방식을 써요. 뭐냐면 강력한 쇠사슬 케이블을 이게 선체를 감는 거야.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 뻘 지하를 뚫어야 돼. 이렇게. 그게 제일 힘들어. 그렇죠. 잠수부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쇠사슬을 감으면 대형 크레인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면서 밑에 플로팅 도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받침을 깔고 물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발표한 방식은 매우 특이한 방식이에요. 뭐냐면 선체에 몇 개의 구멍은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강력한 강철 와이어를 걸 뿐만 아니라 93개의 구멍, 포인트를 뚫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뚫어서 거기에 정말 거미줄처럼 케이블을 엮어서 살짝 들어올려. 그래서 살짝 들어올려서 물 속에서, 해저에서 한 3m 띄운 다음에 2.5km를 이동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를 쓴다는 방식인데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범죄자들은 현장에 뭔가 흔적을 남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현장에서 되도록이면은 배를 갖다 훼손하지 않는 방식대로 들어올려야 진상규명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야말로 의심들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1차적으로 구멍을 막 뚫어. 그럼 구멍을 뚫을 때 뭔가 다른 조치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전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구멍을 뚫고 거기다 연결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동을 하네. 그럼 이동을 하면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원래 그 박혀 있던 자리에 시신이 뭐 빠져나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실종자들의 사체들이 훼손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유실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런데 그걸 또 이동을 시키네. 그리고 결국 또 플로팅 노크에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해저에서 2.5km를 이동한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90도 위로 들어 올려서 이제 수면 위로 부상시킨 다음에 밑에 정말 안전한 플로팅 도크를 얹어서 그거를 바지선들이 이제 이렇게 끌고 움직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식이 좀 특이한 데다가 또 이제 저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93군데 구멍을 뚫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무게 중심을 잘 지키면서 그대로 들어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설령이 20년이 넘은 배가 그렇죠. 1년 동안 지금 소금물 바다에 가라앉아 그렇죠. 있는 거라 항상 선체가 바스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계속 했는데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거기다가 거예요, 그게.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들어 올리면은 와그작하고 이게 빠그러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공대 출신이 아니라서 그냥 국민의 생각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국민 중에 일부는 이공계 출신들이죠. 아, 그렇지. 예. 이공계 출신이 국민이 아닌 건 아니에요. 비이공계 국민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작업을 하다가 특이한 방식으로 하다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증거가 인멸이 되는 인멸이 거야. 되는 거야. 증거가 인멸되고 나서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손 터는 거야.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 남은 선체 조각이라도 회수해 보겠습니다. 뭐 총 그렇게. 1000몇 개 조각이 있었는데 한 200개 찾았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되나요?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지. 어쨌든 지금 이래요. 이게 선체 처리에 대한 기술 검토 TF가 낸 것은 아닌데 뭐 이제 어쨌든 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게 좋은 아니라고 냈는데 문제는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군안 업체가 선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 정말 끔찍하게 들었던 이름이 언딘인데 그렇죠. 언딘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때 언딘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시간을 몇십 시간, 며칠을 날려 먹고 나서 나중에 언딘 대표가 한 말이 우리는 군안업체가 아니에요. 군안업체가 아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황당했지. 레커차 업체인데 갔더니 사람 구하라 그래서 황당했어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고 나서 해경과 유착돼 있는 것도 밝혀졌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뭐 알고 있는 게 정보가 모르죠. 없어. 그냥 관심이 옮겨져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TF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군안 업체를 이제 해외 업체가 될 텐데 그렇죠.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이것을 제대로 선체 인양을 하기 위한 이제 이 설계를 합니다. 예. 그 설계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이 있는 건지 여기 또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된 뭐 국민의 의혹을 살만한 꼼수나 뭐 어떤 음모론이 껴있는 건 아닌지를 검증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내 새끼 잃어버린 부모들은 정말 여전히 속이 타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 모든 일들이 국민들의 의혹을 삽니까? 왜 모든 일들이 항상 의심받는 짓만 골라서 합니까? 책임도 안 집니다. 이래놓고서 권력 갖고 있다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쌍. 우리 일주기를 맞아서 지금 현재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인양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양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정말 안전한 방법으로 실종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양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인양입니다. 그런 인양을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뭔가 꼼수로 훼손시킨다고 한다면 정말 나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우리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굉장히 특히 또 바쁘신 뭐 갑자기 뭐 성완종 회장의 죽음 때문에 이게 첫 방송도 펑크를 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날 네. 자살이 터지면서 네.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제가 막 갇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기 그 최영일 평론가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성완종 성완종 전 의원 회장. 회장이 죽기 전에 이완구 총리, 장난감 총리에 대해서 머리 큰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머리 어디가 큰 거예요? 머리가 큰 거야? 그게 김성수만큼 그게 큰 거야? 이제 경향신문과의 50분 인터뷰 중에 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네. 이제 들어있는 건데 네. 이 2013년에 재보선을 나옵니다. 맞아요. 충남에서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3명이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김무성, 안철수 그리고 이완구예요. 그렇죠. 세 사람 다 머리가 크다. 세 사람 다 한 사람은 야당의 전 공동대표를 하고 지금은 의원으로 물러나 네. 있고 한 명은 지금 이제 여당의 실세 대표가 돼 있고 한 명은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이 거물들이 등장했던 딱 세 자리밖에 없었는데 재보선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줬다라는 것이 고 성 전 회장의 육성 증언인데 증언이죠. 그 이야기를 직접 하면서 가서 줬다는 거야. 그렇죠. 직접 가서. 직접 전달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야. 선거 캠프, 선거 사무실에 직접 가서 한나절을 같이 거기 있었고 뭐 바쁠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맞이하고 그러다가 현찰 3천만 원을 직접 전해줬다라고 하는 게 육성 증언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완구 총리는 난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한 단돈 푼도 만 받은 적이 원도 받은 없고 바가 그 없다. 사람은 네. 잘 알지도 못한다. 잘 알지도 못한다. 친하지 않다. 아니 같은 충남 포럼에서 충청 포럼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최평론가 질문한 것은 그것을 설명하다가 네. 근데 이 양반이 충남 도지사 하다가 던졌던 인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충청도에서는 그래도 굵직한 예, 충청 맹주론, 충청 대망론을 꿈꾸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죠. 물론 이제 뭐 혈액암도 2012년에 알았다는 이제 또 이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있습니다만 그때 선거 자금을 여기저기 손을 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당시에 이완구 당연하죠. 재보선에 나온 전 의원이 전 지사가 그래서 자기처럼 막역한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 꼭 뭔가 조건을 바라고가 아니라 그냥 도운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육성 발언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그 머리가 큰 양반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머리가 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청에서는 좀 이제 이 센 양반 그래서 어디 여기저기서 정치 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어서 자기가 그 상황을 알고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다가 그런데 물리적으로도 국회에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에서 아니 머리 얘기 자꾸 하면 우리 성수형이 싫어해요. 그래요?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슈를 전환하네. 우리의 그 왕구 총리께서 네. 전혀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 입장을 계속적으로 예. 그 국회에 들어가시면서 이틀에 걸쳐서 자기는 질문에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심지어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대선 자금과 관련된 언급들 할 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큰 역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지원 유세를 한 적도 없다. 혈액암 그랬는데 때문에 뭐 지원 유세 투병했다. 하고 있는 사진이 사진 나왔어. 신문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전직 정치 컨설턴트 출신으로 예. 선거 캠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돈을 받는데 어떤 돈을 받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재밌을 것 같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 처리도 안 한 돈 회계 이런 처리 거에 안 대해서 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재밌지. 얘기해 주세요. 자, 실화.
실화. 전직 그 모 당 대표한테 예. 보좌관이 예. 돈을 들고 옵니다. 아하.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들고 옵니다. 예. 제가 누구라고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긴 못하고. 그럼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고소가 보좌관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한 그 가방에다 들고 오잖아요. 그 메모를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모를 적어서 누구가 이렇게 줬습니다 하면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줘요. 그래서 가방을 넣고 리스트를 딱 올려놓으면은 그 노련하신 당 대표께서는 어떻게 돈을 받으시냐면은 이 리스트를 내가 왜 봐? 실제로 안 봐요. 그리고 보좌관한테 떠넘겨요. 그리고 돈만 챙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뭐냐면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누구한테 뭐 받은지 몰라. 받은지 몰라. 아하. 꼬리표가 없는 돈이야. 없어. 그러면 그건 자기가 쓱싹 닦아 먹는 거야. 그리고 리스트는 누가 가져갑니까? 보좌관이 보좌관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밀어 넣으니까. 그러면 이완구 총리의 보좌관은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트 보지도 않고 싹 하면 그거 누가 딱 책임지냐면 리스트를 적은 또는 리스트를 받은 그 보좌관 또는 거기 관련된 책임자들은 봤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를 줬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받은 사람 뭐예요?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냥 리스트 넘기고 자기만 받는 거야. 그 집에 가서 돈 세겠지. 열심히 세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 성완종 회장이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알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꼼꼼하게.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면대면으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당했다는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당했다는 거죠. 근데 자 기업을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성완종 성 대표는 자수성가한 사람 그렇게 성공하려면 꼼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건넸다 이거 틀림없이 남길 수밖에 없고 뭐 대가 없이 심지어는 충분하지. 민원의 달인이라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자기가 아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민원을 집어넣을 게 있으면 그냥 공무원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민원을 받아낼 수 네,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보좌관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는 걸 다 아니까 그렇죠. 자기가 얼굴 내밀고 가서 아무도 없는 기획실 같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형님 또는 뭐 아우님 아이 친구 고생해 응? 딱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앞에서 면대면으로 만났으니까. 액수는 얘기 안 했을까요? 난 액수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저기 뭐 아니 큰 거 세 장이야. 큰 거 세 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큰 거 네. 세 장이야. 3억? 했는데 나도 3천. 이런? 에이.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예. 그게 아니고 그런데 작은 거네 뭐 이럴 수 있지. 요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성완종 회장은 그 캠프에서 한나절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런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절 동안 뭐 하고 있을까? 캠프에서 뭐 타이핑 치면서 뭐 연설문 써줬을까? 그게 아니라 앉아서 전화를 합니다. 나 여기 이완구 캠프에 있다. 이번에 이완구 도와야 캠프 된다. 도와야 된다 하면서 유력 인사들한테 딱딱딱딱 누구 있는 데서 이완구 있는 데서 나 이거 누구 알죠? 이 사람한테 전화할게. 보여줘요.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저는 한나절 동안 그 캠프 안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서 당시에는 전화하면서 친문 과시하면서 그 실제로 통화도 시켰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서 핸드폰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준표 형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을까? 그 동대문구 답심리에 경남기업 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 전혀 동대문구에서 몰랐다 말도 안 되지. 그 출마를 해가지고 거기에 맹주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준표 형님께서. 그러면 당연히 이 치밀하신 분이 1억을 전달할 때 잠깐 실수를 하셨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했고 그 대신 전화로 확인을 했지. 전화로 확인했는데 그 전이나 혹은 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대문에서 나오실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캠프를 찾아가서 그런 전화를 걸어주고 이런 짓들은 안 했을까? 자기 지역에 유력 기업이 있다. 그렇죠. 또는 유력 인사가 산다. 저 관악 갑에 사니까요. 관악 의뢰선 제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제발 찾아오지도 말고. 저한테까지 그러는데. 그렇죠. 네. 뭘 볼 게 있다고요? 그래. 기댈 게 뭐가 있다고? 일개 뭐 예전에 정치 컨설팅을 했었고 그냥 가끔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 뿐인데 그때 전화 온 사람이 오모 후보라 그랬죠? 얘기하지 마.
예.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역에 유력 기업이 있고 유력 기업의 회장이 있다라고 하면 모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다 안다는 거죠. 거기에 출마하려고 하면 그럼. 이미 근데 조사 어쨌든 다 끝나고 다 인사 다녀. 어쨌든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는 그 1억을 이제 전달했다고 하는 게 2011년인데 계좌 추적해서도 나오고 그때는 이제 당대표 경선에 그렇죠. 나간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당권을 먹죠. 당대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 그렇죠.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 그 10월에 오세훈 시장 때문에 날아가면서. 당대표직을 날라가면서 날라갔지. 오세훈한테 맹폭을 하고 네. 그만둔 양반이 예. 지금 경남에서 오세훈 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예. 이거 굉장히 이제 돌고 도는 묘한 인연인데 2011년 당대표 경선에 이 고 송환종 전 회장이 예. 1억을 전달할 때의 정황은 지금 얘기한 뭐 답심리 지역구라든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서 돈이 몰리고 있을 때다. 음. 이거는 또 홍준표 당시 대표가 지금 경남지사가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므로 줬을 수 있다. 설마 죽은 사람이 틀린 말 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나는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다라는 걸 암시한 건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드러내놓고 그걸 언론인 암시가 아니라 진짜 출신 페이스북에 올린 윤모 걸 씨잖아요, 보면 그죠? 아, 네. 진짜. 근데 그 드러내놓고. 윤모 씨가 홍 지사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아. 나도. 분위기는. 어. 지금 이제 성환종 회장의 측근이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검찰에서 불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홍 지사도 잘 알 텐데요. 알 이 얘기를 한단 텐데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되게 이건 소름 이제 끼치는 이야기야. 흥미진진한. 홍 지사는 참 그 드라마틱한 또 말바꾸기를 하고 계신데 조선일보하고 처음 딱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참 발빠르잖아요. 맞아요. 처음 딱 인터뷰를 할 때는 일면식도 없다 그러셨어. 성환종이란 이름을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 이름도 모른다. 그랬는데 두 번째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경향신문이 슬쩍 뭘 깎겠지. 이미 그 녹취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내가 번 만난 태안에 적이 내려갔을 때 지역 유지들과 한번 경남기업 회장이 지역 유지랍니다. 예, 물론 지역에 근거를 하고 계신 분이지만 사실은 지역 유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일부러 그런 표현을 한 거야. 에이, 동대문 서울이나 이런 자기 데서 알고 동대문이나 다 이런 데서 있는데. 만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윤모 씨가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또 점점 후퇴하는 거야. 점점 후퇴하고 있는 거죠. 말 배달- 바꾸기 하고 예, 점점. 배달 사고의 예. 가능성을 그 얘기하시는데 와중에는 난 제일 재밌었던 건 저거예요. 이분이 그 무상급식으로 논란 불을 지피고 이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근데 자기는 또 이게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것 같거든. 그렇지. 왜냐면 이 지방의 쟁점이 전국화되니까 그렇죠. 중앙 정치문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욕먹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욕을 하도 먹으니까 트위터 계정을 없앴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번 건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것 때문에 왜 없앴냐 그랬더니 너무 욕만 올라와서 욕 먹기 때문에 글쎄. 욕 먹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없으면 어떡할 그러니까 거야? 전형적인- 소통을 안 하겠다.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페북도 소통을 차단한 지금 거죠. 보면은 아마 전체 공개가 아니라 친구 공개 뭐 이 정도만 해놓은 것 같아요.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는 아주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을 잘 구사하는 물타기와 정치인이에요. 갈라치기의 명수죠. 자,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들이 안 된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잡아먹는다, 뭐 그 도비만 잡아먹는다 하면서 찬성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갈라치기를 싸우겠죠. 했어요. 예. 양쪽을 싸움박질을 붙여서 근데 반대하는 쪽에 특히 진보의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합쳐지지 않으니까 싸우다 보면은 보수가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기게 돼 있어.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서 이기게 돼 있어. 이거 한번 맛봤잖아요. 네. 진주로. 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도지사가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무상급식 지키겠다고 했거든. 그렇죠. 자기 선거 공약에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실제로 딱 공약에 들어와서 있다고 얘기하면 또 허위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공약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공약이 없다라고 네. 얘기했지. 근데 실제로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키겠다고 뭐 했는데. 유세단이 때는 늘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무상급식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한 준표 형님이 이야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갈라치기를 잘했던 정치인 홍준표는 스스로 자기 가르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준표 형님의 미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고 총리의 미래는 장난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해외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아. 미국 이름이 붙었잖아. 토일이.
토일이가 더 예. 좋아. 왕부 총리보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성완종 리스트는 그 실체를 모르는 괴물입니다.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괴물인지를 몰라요. 맞아요. 예. 지금 아직 첫날 녹취록에 10분밖에 안 갔어요. 그냥 그거 녹취록 첫날이고야. 나머지 40분이 나오면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자, 우선 예. 이게 대단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전현직 마무리를 해야 이번 되니까 좀 정부의 짧게. 비서실장 3명 이거 네. 잘 봐야 돼요. 그렇죠. 허태열 7억 그리고 이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가장 완강하게 부인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현 이병기 굉장히 소통자라고 깨끗한 그렇죠. 이미지로 청와대를 쇄신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와르르 하기 직전 상황이고 그렇죠. 이병기 내가 이별면 큰일 난다는 취지 얘기를 또 이제 육성에 그렇죠. 있는데 뒤에 그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예고편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2년 대선 자금 문제입니다. 검찰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홍문종. 그다음에 이미 검찰에서는 그거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부산시장이지만 서병수, 서병수. 당시 이제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 이완구 현 총리.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친박 이 정권의 실세가 망라돼 있는데 그렇죠. 저는 50분이 다 녹취 공개되면 경향신문이 알아서 예. 수위 조절하고 검찰 근데 저는 조사를 이름 보겠지만 어려면 되지 않는데 김무성이 스스로도 얘기했죠. 얘기했죠. 그러니까 쫙 깔려 있다는 거야. 그렇죠. 배경이 다 깔려 있다는 지금 거야.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완종 회장은 죽기 전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방록도 있다라고 추정되고 실제로 있어요.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일종의 혐의자들은 죽은 성완종 회장의 시나리오 안에서 뭔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스럽게. 굉장히 근데 무섭고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이번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계를 뒤흔들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았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개혁이 여당한테만 불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나 훅 지나가서 확 지나갔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 이제 자, 까불면 그러면 안 다음 되겠구나. 주에 이런 다양한 또 화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묵념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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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오네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내가 있어 소중했던 시간들, 너는 내게 선물이었어. 사랑해. 다녀오겠다는 너의 마지막 인사,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아직 보내지 못한 말,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내 얘기에 파묻히새 콜라미도 쏘쏘. 내가 있어 소중했던 시간들, 너는 내게 선물이었어. 내가 있어 따스했던 순간들, 내 맘속에 살았을 쉬어 내게 하지 못한 말, 사랑해. 여전히 듣다보는 너의 핸드폰 메시지, 내가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너의 이름을 부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가슴이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있어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 내게 허락한다면 지난 날에 행복했던 추억을